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습 이후 확전 우려가 커졌지만 이란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서진 않으면서 우려를 덜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하면서 경계감이 지속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동 정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본토의 미사일 공격을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여기서 이제 끝내자곤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이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 선택지는 모두 전쟁은 촉발하진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전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데 좌시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격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도 처음에는 확전을 원치 않겠다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대규모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규모 공격을 하는데 이란이 과연 보복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인 것이죠. 네. 이런 이스라엘 대응 방침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죠? 네, 미국은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이제 원론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스라엘의 보복에 어느 정도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긴장 완화를 원한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이 자제는 시키지만 이스라엘이 보복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네. 이 금융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이제 이스라엘의 대응 수준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이 금융시장에서도 경계감이 여전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열렸을 때 오늘 새벽경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장이 이제 어젯밤에 열렸을 때만 해도 주말간 이란의 공격에도 이스라엘이 확전까지는 좀 덜 갈 것이다 이런 좀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이 나선 소식이 이제 장에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네. 다우존스 지수는 0.65%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둘 다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가 이제 19.15로 마감하면서 작년 10월 말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미국 소매 판매 발표로도 금융시장의 시선이 쏠렸었죠. 맞습니다. 3월 미국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가 생각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이게 0.7%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한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졌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동 분쟁으로 유가 우려도 커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여러모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시장의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올랐는데 이게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였어요. 그리고 올해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이번 소매 판매 발표 이후로 그 달러가 더 강해졌겠습니다. 역시 위험한 때는 이제 달러를 많이 찾으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네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달러에는 154엔 선까지 넘어서면서 이게 1990년 이후 최고치예요. 그만큼 엔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엔화의 안전 통화 지위가 그만큼 약해졌다
있다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은 다 약해졌는데 달러만 강세를 이어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이제 해외 증시에 이어서 국내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상황은 어땠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피는 2.28% 넘게 이제 하락한 2,609에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는 0.4% 하락을 했었는데 네. 뭐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가 뒤따랐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보복공원과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이제 발표 이후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낙폭이 커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바이오, 철강, 화학, IT 종목 모두 뭐 투매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일단은 위험은 좀 피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2.3% 하락해서 830선까지 떨어졌고요. 네. 이제 앞에서 달러가 네.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한 만큼 그 달러원 환율도 많이 올랐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환율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1,400원을 터치를 했어요. 네네. 이게 1,400원을 넘은 게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 후퇴 여파에 지정학적 불안까지 커지면서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달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화도 34년 만에 가치가 최저로 떨어지고 위안화도 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이에 그럼 우리나라 당국이 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목소리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1,400원 돌파한다고 당장의 위기는 아니지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에 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예.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구두 개입 발언 이후에 1,4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393원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앞에서 금융시장 상황 네.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뭐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린다고 했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때릴지 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 같은 어떤 국제 정세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미국 금리와 관련한 지표들이 인하를 좀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제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도 뭐 그렇고요.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리스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다.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정세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서 9조 원 반도체 보조금 받는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네.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됐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국내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이 반도체 보조금은 자국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85억 달러, 대만 기업 TSMC 66억 달러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보조금 64억 달러는 이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만 비교해도 TSMC 아까 66억 달러에 비해서 약간 적긴 하지만 네. 뭐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액수의 보조금을 네. 받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도 작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투자 대상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는 기존의 이제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것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R&D 시설을 이제 신축을 해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이 최신 반도체를 또 생산할 예정이고요. 네,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각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뭐 이제 결국 미국의 어떤 그런 관련 전략이 네. 먹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미국이 이렇게 거액의 보조금까지 쥐어가면서 해외 기업들을 이제 자국의 공장을 짓도록 끌어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정부는 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이제 격화하자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이제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상당히 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을 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제 최첨단 반도체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에 이제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내세웠고요. 특히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반도체법,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또 입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나 러먼도 이제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그 삼성전자의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지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역사적인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